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죠.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됐다는 설명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법정에서 딸이 입사할 당시 채용 담당 실무자로부터 사실이라면 정상채용으로 보기 어려운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T 자녀 부정채용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오늘이었죠. 주제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정치판이 아무리 비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논리로 죄를 만들어내고 무리한 개변으로 엮어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도 총선 무혈 입성을 겨냥한 정치의 공학적 계략이 이 기소의 본질입니다. 형사재판은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만 기소를 합니다. 김성태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 소위 KT 이석주 회장을 판노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빼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사람이 검찰 수사 결과 아무도 없고, 김성태 의원이 자기 딸의 취업을 부탁했다고 하는 진술 또한 하나도 없고 자료도 없어요. 저 스스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참고 또 참으며 참으려 했지만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분노, 이 억울함은 저 스스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의 딸이 입사하는 과정에서 인사팀 실무를 맡았던 증인이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하나씩 떼서 볼게요. 일단 김용원의 딸이 지원 서류를 상당히 늦게 낸 모양인데요. 그렇죠. 보통 KT라고 하면 누구나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준생들한테는 굉장히 선망의 직장이죠. 네. 아무래도 채용 과정도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재판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보면 보통 이제 서류 접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인편을 한다든지 직접 네.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서류가 공채 서류 접수가 실제 접수 기간이 아니라 한 달 지난 뒤에 이제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메일로 접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거 자체가 아예 접수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채용 사이트를 열어놓고 그렇죠. 그 기간 안에만 접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공정성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같은 기간 안에 같은 어떤 지원생들이 해야지만이 뭔가 공평하게 공정성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KT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는 이제 공기업이었다가 그냥 지금은 공기업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렇게 저는 어떤 취업 과정 어떤 접수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아마 오늘 그 재판에서 실제로 이제 그 재판의 업무를 채용을 담당했던 직원이 이제 직접적으로 증언을 네. 한 것이고,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석채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간부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과 이제 김성태 의원의 어떤 청탁 문제는 조금의 어떤 별개 사안으로 진행된다고 봐야겠죠. 예. 게다가 이렇게 늦게 제출한 서류에 빈칸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서류를 하면은 보통은 서류 전형에서 많이 걸러지죠. 근데 사실 입사 지원서를 낸 시기에 만약에 지원서를 낸다 하더라도 이건 빈 공란이 있으면 안 되죠. 특히 지금 이 인사 실무의 담당자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지원서에 채용 부분, 모집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적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점수랄지 자격증, 수상 경력 이런 것들 적게 돼 있는데 전혀 그걸 공란으로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 그러면 김성태 의원의 딸이 여기 지원해서 합격 의사가 있었는지, 네. 합격 의사가 없었는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입사 지원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정규직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정규직으로 가고 싶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김성태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네. 제3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는 형식적으로 입사 원서만 내라. 그러면 합격이 될 것이다.
그런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공란을 비워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네. 인사 이 실무자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게 가가지고 만약에 인성 적성검사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서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실무자 측에서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다는 네. 거예요. 아,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부정 채용이 아니라면 이렇게 한 달이나 늦게 서류를 내고 빈칸 투성이었는데도 꼭 뽑아야 했을 만큼 역량이나 능력이 출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식적으로 특채고 이러면 뭐 따로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공채였지 않습니까? 공채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제대로 된 원서 접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실제 나중에 봤는데 이제 D 등급이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채용이 되지 않는 것인데 지금 이제 검찰 수사 결과나 이제 재판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아마 KT에서 이제 어떤 VIP들 관련돼서 자녀들 네. 관련돼서 특별히 이제 관리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그 속에 이제 어떤 김성태 의원의 딸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네.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담당 직원의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자기가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상급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상급자가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바로 진행을 시켜라라고 네.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아마 검찰과 지금에서도 보면 이석채나 뭔가 이석채는 물론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네.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정황적 증거를 볼 때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뭔가 채용에 대한 어떤 부정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일단 보는 거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종희 의원께서는 이제 회사 안에서 혹시 후배들 새로 들어오는 신입 네. 사원들 채용 과정에 관여해 보신 적이 아 있으세요? 그럼요. 네. 만약에 이런 정황이 실제로 있었다면 선발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 채용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채용 시간 그 원서 접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 하면 네. 일단 딱 시간만 넘어도 접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그 반드시 필수 기재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격증이라든지 등등의 뭐 토익 점수라든지 네. 뭐 이런 필수 기재 사항이 있는데 이 필수 기재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예 그거는 제어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면접을 거치고 면접 같은 경우도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3차례 면접 거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거치면서 그 서류들 보고 그다음 채점 같은 경우도 이제 블라인드 채점을 하거든요. 네. 이름을 안 보면서 그냥 채점을 하고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명이 채점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를 내고 네. 그중에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빼버려요.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엄격성을 기하거든요. 몇백 대 1의 경쟁률이다 그렇죠. 뭐 이게 보니까. 뭐 저희 뭐 몇백 대 1을 되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취임생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또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나는 어땠다 하고 누가 어땠더라 이런 이야기가 다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워낙 KT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공기업 뭐 준 공기업이죠. 네. 중에서도 워낙 인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내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사측에서 이렇게 작정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면 관련한 기록들을 다 없앴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제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찾아낸 건가요? 원칙적으로 이제 부정 채용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검찰이랄지 경찰을 수사해서 발각되면 형사처벌 받을 일이잖아요. 그건 사실 실무자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실무자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나? 이건 분명히 부정 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는 하기 싫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이걸 남겨놓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남겨놨고 결국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걸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을 거고 네. 또 당사자들의 어떤 진술에 의존을 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에서 굉장히 진실 논란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하나 정말로 사실대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만 나오면 그 증인의 신빙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근데 마침 검찰의 입장에서든지 아니면 이 실무자 증언에서 말했다시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이 다 남아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예 확신적으로 또 기소를 해도 증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런 채용 비리 과정에서 입사 서류 조작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담당한 실무자들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관여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공범 관계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는 게 맞는데 근데 당시에 상부의 어떤 지시를 어길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기대 가능성이라고 해요.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실무자도 다 처벌을 합니다. 근데 이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본인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너무나 이게 일반적인 어떠한 지원 절차와 다른 모습을 행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하면 검찰에서 뭐 우리나라가 풀리방기는 없지만 네. 상당 부분 뭐 입건을 안 한다랄지 아니면 입건을 해서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처벌하는 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죠. 지금 이렇게 석연찮은 과정을 통해서 입사한 사람이 김성태 의원의 딸밖에 없으니까 더 있습니까? 지금 보면 한 5명 정도가 더 있다고 그러죠.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아마 네. 이제 KT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주요 인사들, 예를 들어서 뭐 내부적인 그 임원 뭐 다 자녀라든지 또 이렇게 유력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별도로 이제 관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최근에 지금 은행들의 어떤 채용에서도 그런 문제가 드러났었죠. 주로 이제 VIP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자녀들 같은 경우에 특별 채용을 해서 사실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또 형사처벌을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KT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특별히 관리했던 뭐 그런 정황들이 이번에 수사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석채 전 회장은 어쨌든 지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앞으로 재판에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일단 아마 이제 그 김성태 의원이 만약에 채용에 대해서 부탁을 했다고 하면 누구에게 했을까? 이석채 회장에게 직접 했을까? 전 회장에게? 아니면 그 중간에 실제로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석채 회장이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아까 권성동 의원이 말한 것처럼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걸 증거가 직접적 증거가 없다 해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석채 회장 밑에서 이걸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지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재경영실장이랄지 상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석채 회장의 지시를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네. 내가 밑에 실무자의 지시를 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김성태 의원이 누구에게 부탁을 직접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뭐 이석채 전 회장이 나는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해도 네.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에게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네. 그건 비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 채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청탁한 부분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재판 도중에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단 한 가지 죄명이 뇌물수수로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채용을 해준 대가, 그래서 채용과 아니면 이석채 전 회장이 환노위에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네. 한 부분에 증인으로 있어 채택하지 그렇죠. 않는 부분. 그 네. 대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 일종의 이득을 받아서 뇌물수수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뇌물수수로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재판부에서 뇌물수수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김성태 의원은 불과 9달 전에 채용 비리에 쓴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당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간의 발언들 몇 가지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들 자식들 청년들의 일자리를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둑질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봄 민주당 가방위원 명의로 KT에 개인 입사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그 외 숱한 언론에서 동일한 의혹을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자 지난 가을에는 민주당 의총에서 난데없이 의도적으로 KT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빌미로 언론이 받아쓰는 형태를 취해왔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같은 행태는 정치 권력과 언론이 결탁된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 사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고려와 번민이 있지만 저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이
네, 작년 가을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딸의 채용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그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 어떤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을 했지만 결국은 뭐 이루어지지 않았죠. 조사는 아마 그래서 이제 거의 무산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정황적으로 또 어떤 추정으로 보면 김성태 의원이 이제 부탁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갖잖아요. 근데 이게 또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석채 회장이나 이제 보면 내부적으로 이제 업무방해 혐의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석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부탁이 없었어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회사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네. 판단해서 이제 했던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지시를 해서 상급 밑에한테 지시를 해서 이제 채용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이 기소해서 그 업무방해 혐의와 이거는 적용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뇌물수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청탁이라는 게 이제 부정청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 이석채 회장을 환노위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는 대가로 네. 이제 했다는 것인데, 당시 또 김성태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석채 회장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이제 어떤 혐의로 해서 기소가 돼서, 이래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본인의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여야 합의를 해서 이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인데, 네. 근데 이거를 어떤 대가성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앞으로 이제 법리적으로 공방이 벌어지겠지만, 아마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부탁한 게 없다 일단. 네. 그리고 본인은 채용에다 부탁한 게 없다. 그리고 그는 KT 내부의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 가지는 문제와 법리적으로 가지는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김성태 의원은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 왜 나를 불구속 기소했느냐, 결국에는 드루킹 특검 도입에 대한 어떤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원내대표 할 당시에 이제 드루킹 특검 문제가 터졌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김성태 의원이 국정 특검하자고 굉장히 네.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또 뭐 단식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 자체는 드루킹 특검 자체가 현 정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적 수사를 하고 예. 있다. 그래서 사실 죄가 되지 않고 증거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한 가지 주장은 대통령 측근이 총선에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 공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는 아마 본인의 지역구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을 내보내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망가뜨리게 네.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처벌을 받으면 결국 뭐 총선에 못 나오든지 아니면 본인에 대한 지지가, 지역구민의 지지가 완전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를 정치공학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황적으로 보면 청탁을 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검찰의 진술에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뭐 인정될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권성동 의원 부분에 대해서 완전 무죄가 다 나왔거든요. 예. 그중에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청탁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업무 방해로 기소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이 관련되는데 네.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청탁을 해서 채용을 했을 때 업무 방해와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고, 또 검찰 자체도 무혐의로 종결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소를 안고 뇌물수수를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1인 시위를까지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구민에게 나는 억울하다는 걸 굉장히 읍소를 하고 싶은 네. 심정이고, 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내년 총선에서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뭐 몸부림이라고 할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당시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이제 이 사건과 관련, 이게 남부지검에서 수사한 네. 겁니다.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게 지금 기소할 거리가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남부지검에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손혜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손혜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친의 그 어떤 서운 문제와 관련해서 피우진 보훈처장 관련해서 무혐의가 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에서는 이게 어떤 남부지검이 이제 어떤 그 주로 정치인들을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다 남부지검에서 하고 네. 있거든요. 주로 정치인 수사는 거의 다 남부지검입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남부지검이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다 본다면 이제 이게 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하겠지만 상당히 법적 공방이 좀 치열하게 저는 붙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과연 뇌물, 대가성 이런 부분들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인가? 네. 제가 봐도 뇌물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구체적이고 대가성이 있어야 혐의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청탁 어떤 채용과 관련한 청탁, 정인과 관련된 어떤 청탁 이걸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법적 공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가를 전제로 한 직접 청탁의 증거가 있느냐 두 분께서도 계속해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형사재판은 어느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만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 소위 그 KT 이석주 회장을 그 판노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빼달라라는 부탁을 했다는 사람이 검찰 수사 결과 아무도 없고 또 김성태 의원이 자기 딸의 취업을 부탁했다고 하는 진술 또한 하나도 없고 자료도 없어요. 수사팀에서 뭐 거의 우기다시피 하고 또 법원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네, 앞서서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유경험자라서 최근에 무죄를 받았기 예.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까? 일단 이제 권성동 의원이 검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특히 형사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상당히 밝다고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부정 채용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아니 KT라는 그 엄청난 회사에서 누구나 취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에서 원서 접수 기간이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네. 또 뭐 원서를 냈는데 이걸 다시 수정하라고 다시 하고 또 적성 검사 지났고 인성 검사에 떨어졌거든요. 네. 부적격으로 나왔는데 이걸 합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청탁이 없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건 네.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 거하고 이제 법리적인 건 좀 다를 수가 있죠. 법리적인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거든요. 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아니 환노에서 증언을 빼달라고 이석재 회장 쪽에서 말한 거에 대한 직접적 증거도 없고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이 내 딸 채용시켜달라 이렇게 말한 거에 관한 직접적 증거 전혀 없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어떤 증거가 아니다. 근데 무죄다 이런 취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식적인 거지만 간접적인 정황들 다 맞추어 보고 또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했던 아까 실무자랄지 또 임원진, 간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은 부탁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증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이현정 의원도 말씀드렸고 저도 네. 말한 것처럼 이제 법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재판부가 고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공소 취하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대표도 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법리적인 좀 문제를 좀 따져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제 체제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정성에 대한 수사,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수사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드루킹 특검을 도입했고 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치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법리적으로 좀 법률을 하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좀 견해들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이시죠. 그분도 이제 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무리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비춰보면 아마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금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법정에서 나온 진술들이 다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만 이것이 뇌물수수를 입증할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참모진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야권의 반복되는 경질 요구 속에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를 보좌해왔던 조 전 수석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의 영상 보시죠. 결국이었지만 영광이었습니다. 저를 향하여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의 존중의 의사를 표합니다. 반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애국심만큼 같으리라 믿습니다. 조국 수석은 1월 중에 법무부 장관을 던지고 예.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총선에 되면은 예. 바로 2년 있다가 예.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인사 참사와 반일 감정의 주도로 논란이 된 문제적 참모 조국, 이분법적 사고로 무장한 인물이 법무부 장관에 중용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장관보다 손가락 정치가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네, 조국 수석이 2년 2개월 만에 교체됐습니다. 문정부 들어서는 참모진 가운데 최장수 수석이라고 봐야 되죠? 네. 뭐 어떤 대통령 수석 비서관 한 명 교체되는데 뭐 굉장히 좀 요란한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 정부에서 조국 수석이 차지하고 있었던 뭐 비중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각별히 네. 이제 신임을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은 이렇게 수석이 앞으로 자기가 어디를 갈 것이라는 걸 예정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뭐 거의 지금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단수 후보로 지금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문제적 수석으로서 네. 이제 어떤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오늘 뭐 본인이 이제 퇴임사까지도 미리 준비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걸 보면 뭐 그동안 야당과 이제 언론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뭐 이제 달게 받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진작 사실은 재임 중에 좀 비판을 달게 받지 이제 지금 사실은 끝나가는 시점에 어떤 면에서 듣는 것도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수석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과연 제대로 했는가? 물론 본인은 뭐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럼 뭐 좀 짚어보죠. 성과라면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민정수석이 이전에는 다 검찰 출신들로 대부분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검찰과 어떤 검찰의 특별 수사를 할 때 청와대가 딜을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실질적으로 뭐 민정수석이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 2년 2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아직 언론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성과가 있겠지만 그 중에 현 정부 입장에서 제일 큰 성과를 준다고 한다면 결국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공수처 설치랄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걸 상당히 이게 이전부터 엄청나게 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다 좌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어붙여서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얹혔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뭐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 이전에 어떤 민정수석 중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그런 민정수석으로 남을 거라고 봐요. 물론 그 중간에 뭐 페이스북에 많은 글을 올리면서 자기 정치한다는 비난도 많이 네. 받았지만 이제 그건 그거고 또 공은 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께서는 좀 어떤 네. 점들을 좀 공과로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통령 법률 보좌, 그다음에 이제 인사검증, 그리고 공직기강 이런 어떤 게 주요 업무입니다. 조국 수석이 처음 들어와서 했던 게 바로 이제 헌법 개정 아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헌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 참모보다는 사실 이게 발의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인데 네. 본인이 나와서 모든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뭐 소리 소문 없이 뭐 이루지 않았죠. 아까 말씀하신 공수처와 검찰 검경수사권 조정 네.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100명이 가량이 지금 뭐 경찰에 지금 고발돼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에 파란을 일으켰고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저는 거의 통과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 예전에 이게 합의할 때는 보면 원래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사개특위를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은 정개특위는 민주당이지만 사개특위는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이란 네.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통과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검증만 하더라도 16명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됐고 네. 11명이 중도에 낙마를 했습니다. 역대 어떤 정부의 어떤 성과에 비해서 가장 좋지 않은 성과를 냈죠.
그리고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을 비롯해서 내부적으로 공직기강에 문제가 많았었고요. 자, 그렇다면 무슨 거를 저는 성과를 내세울 것인가? 저는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이걸 떠나서 어떤 수치만 놓고 볼 때는 과연 조국석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민정수석으로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조 전 수석 그동안 2년 2개월의 임기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이 상당히 다른데요. 이제 정치권 관심사는 차기 법무부 장관의 조 전 수석이 지목되느냐입니다. 정치권에서 앞서 경계하고 앞서 엄호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예상을 들어보겠습니다. 뭐 조국 수석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어제 그런 발언 하셨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건 120%고 대선 후보까지 쭉 갈 수도 있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조국 수석은 1월 중에 법무부 장관을 던지고 예.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그건 뭐 알겠습니다. 누구하고 붙든지 예. 상관없이 지금 현재 조국 수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서는 무난히 당선되고 그렇게 부산 보이군요. 시민들이 특히 PK 세력들이 네. 굉장히 밀어줄 거다. 예. 그렇게 저는 예. 봅니다. 네, 법무부 장관 120% 갈 거다. 이런 예상에는 두 분 다 동의하세요? 120%까지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항상 100%라고 하면 절대적인 거 의미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절대적인 것도 중간에 항상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100%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시점으로 판단해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네. 또 이번에 조국 수석에 대해서 이제 수석 자리를 그만두게 한 것 중에 이유 하나가 이제 민정수석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면 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하려면 검증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민정수석이 바로 인사검증하는 자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셀프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수순으로. 민정수석 자리를 그만두게 한 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절차에 이미 돌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이현정 있죠. 의원께서도 뭐 법무부 장관 행에는 조금 더 동의를 네. 하시고요. 이어서 지금 총선 대선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글쎄요, 뭐 박지원 의원이 왜 이렇게 조국 수석을 띄워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민주당 소속도 민주당이 아니신데, 네. 뭐 정치라는 게 물론 생물이겠습니다만은 변화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아마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뭐 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에서도 지금 이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조국 수석이 나와야 된다는 건 뭐 수차례 요구를 했고, 예. 그렇지만 과연 이제 조국 수석이 본인이 스스로가 이 선거는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뭐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도 들어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하여튼 선거 나오는 거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 또 뭐 상황이 바뀌면 어쩔 줄 모르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앞길을 뭐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권 내에 대선 후보로 어떤 거론되는 거, 대선 후보란 게 뭐 여러 가지 역량도 있겠지만 하나의 또 논쟁적 인물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을 본다면 조국 수석도 충분히 그 중에 한 명으로 포함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저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상당히 반발할 텐데. 뭐 인사청문회 반발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루 지나면 대통령 임명하는 게 그동안에 다 길이었으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했고 또 그거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뭐 털어 청소기로 빨아들여도 먼지가 안 나올 사람이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건 뭐 여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논란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뭐 청문회 전에 이 사람은 전혀 정말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들었지만 결국 청문회 가면 이게 이전 투가 되는 거고 네. 또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야당 입장을 보면 이제 조국 수석이 어떤 현 정부 그리고 여당에서 굉장히 상징적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 뭐 재산 문제랄지 아니면 뭐 사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털기 위해서 이제 먼지 티끌이라도 하나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임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상황이 진행이 될지 보도록 하죠. 이제 포커스를 국회 쪽으로 조금 더 돌려보면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친일파 논란이 한창입니다. 어제 오늘 나온 발언들을 잠깐 듣고 오죠. 친일파 후손들은 저 민주당에 더 많더라고요. 한번 쭉 불러볼까요? 제가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친일파 후손이라고 불릴 만한 분이 없으시고요. 뭐 찾아보면 아마 숫자로 뭐 10대 1 정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친일파는 민주당이 더 많더라. 세 보면은 한국당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게 지금 저도 저 개인적으로 독립지사 후손인데 예. 한국당의 독립지사 후손이 옛날에 예. 김좌진 장군의 손녀딸이 계셨지 않습니까? 김을통 여사. 예. 우리 그 후손들 모임에 할 때는 한 분 나오시던데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한 10분 되고. 네. 친일파는 민주당에 더 많다, 한국당에 더 많다. 사실 뭐 이런 논쟁은 좀 유치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한 명도 없어야죠. 이렇게 계속 거론될수록 사실 한국당이 경계하는 친일 프레임에 갇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왜 이런 논쟁들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 일어나는지 정말 이해하지를 못하겠어요. 정말 지금 시대 친일파, 뭐 반일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다 어떤 면에서 우리 역사의 하나의 좀 어두운 면 아니겠습니까? 친일파라는 것도 당시에 정말 어떤 국권을 갖다가 일본에 넘겨줬다든지 이런 거 어떤 굉장히 한정된 개념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 당시에 살았던 창씨개명 했던 분들 다 친일파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런 어떤 특정한 대상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쁘게 일본에 협조한 사람들, 이 정도의 어떤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걸 지금의 후손들까지도 다 연결해서 그럼 연좌제를 하자는 겁니까? 네.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저 일제로부터 벗어난 지가 언젠데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저쪽에 친일파가 많니 우리가 많니 이런 논쟁을 한다는 게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고 정말 이런 모습을 정말 일본에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게 정말 제가 낯이 화끈거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나 지금 뭐 박지원 의원이나 정치 다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 준엄하게 꾸짖어야 되지. 자꾸 이런 걸 부추기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근데 반면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대 행적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정치권에서 보여준 어떤 언동이랄까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친일파인지 개념이 어떻게 되고 이제 기준이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친일파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게 저는 자유한국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정부에서 처음에는 좀 온화하게 하다가 강경 대응을 했어요. 그러면 강경 대응을 한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강경 대응을 않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마치 일본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못하게 하면 완전 친일파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측면들. 더구나 추경과 관련해서도 추경에 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품 소재랄지 그런 거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일과 관련된 일본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랄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그런 걸 내놔야 하는데 그건 내놓지 않고 정부에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하니까 결과적으로 친일처럼 보이는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제 친일 프레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많이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의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악영향을 받고 근데 여기서 또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도 굉장히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플랜카드를 건달할지 아니면 민경훈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북에 뭐 일본 또라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그 주요 당직자가 할 수 있는 원색적인 발언이 아니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친일파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또 친일파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이 좀 정략적, 정무적으로 잘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정부 흠집내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본인들이 자충수를 두어서 친일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지금 국회 가면 한일의원연맹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한일의원연맹에 계신 분들은 단 친일파인가요?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를 제대로 좋게 가져가자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해식 대변인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왜 일본을 비판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당은 러시아 비판했습니까? 영공 침범했을 때 과연 여당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그런 문제를 좀 비춰봐서 자꾸 이렇게 막고리 잡기식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논쟁 자체가 굉장히 유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